안녕하세요.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팀장이고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교육을 진행해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또 이제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자료 내용은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카카오 채널에 야라코리아라고 검색을 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뭐 거창에서 딸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딸기 교육자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전부 다 이제 쓰시는 제품들이잖아요. 이 제품을 이제 공급 받으시는 곳이 이제 차세대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딸기 전용은 아니지만 딸기 하시면서 영양제 없이 농사 지으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딸기 쪽에 굉장히 좋은 영양제를 저희가 또 출시를 했어요.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건 바이오트랙이라고 해서 요건 그냥 손쉽게 야라가 만든 해조 추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조제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온도가 낮을 때의 저항성도 키워주고 온도가 높을 때의 저항성도 키워주고 그리고 해조 추출물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 뭐 알기네이트, 알긴산 이런 제품들이 딸기의 활력도 좋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이제 또 최근에 출시한 스타핏이라는 제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칼슘제입니다. 딸기 쪽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tip번 안 오게 농사 지으시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칼슘 연면 12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2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선별 등급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EU에서 유럽 기준으로 퍼왔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적혀 있네요. 뭐 같이 보면은 뭐 손상되지 않고 깨끗해야 되고 꽃받침도 좋아야 되고 뭐 맛도 좋아야 되고 당도도 높아야 되고 잘 성숙돼야 되고 뭐 이런 딸기를 당연히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딸기를 키우실 때 당연히 지금 온실 재배를 하시니까 환경 제어도 신경 쓰실 거고 뭐 환경 제어라고 하면 결국에 광량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가 되겠죠. 이런 환경 제어 신경 쓰기 어려우시니까 실제로 컨설턴트들 고용하셔가지고 컨설팅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희 야라 같은 경우는 컨설팅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료 회사잖아요. 물에 녹여서 A통에 비료 녹이시고 B통에 비료 녹이신 다음에 배지를 통해서 근권부에 공급하는 회사니까 배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근권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양분 조성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좋은 등급의 딸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들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양분이 비료의 3요소로 질소, 인산, 칼륨 그리고 다량 원소로 칼슘, 마그네슘, 황이 있고요. 미량 원소로 철, 붕소, 망간, 아연, 몰리브덴, 구리가 있죠. 얘네를 이제 식물의 필수 영양 성분이라고 하고 이거 외에 뭐 염소도 주어야 된다, 나트륨도 주어야 된다, 뭐 규소도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적합한 얘기는 아닙니다. 염소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콩이라던가 아니면은 네이클로버라든가 그리고 토마토가 약간 먹는 양분이긴 한데 제가 이거 정리한 이 양분 외에는 딸기가 먹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공급했을 때 딸기가 못 먹는 걸 떠나서 딸기에 독으로 작용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적혀 있는 성분으로만 근권부 배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혹시나 뭐 딸기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근권부에 아니면 연면 시비로 설탕을 주신다라거나 아니면 뭐 염화 가리를 주신다라거나 뭐 염소가 들어간 염화 칼슘을 주신다거나 이런 게 절대로 딸기에게 생육에 유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양분들이 들어가니까요. 가능하시면 여기 들어가는 양분들이 딸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저도 몰라요, 사실. 이 긴 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리고 외우실 필요도 없는 게 처방전 안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혹시? 딸기에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뭐 육묘기까지 구분되지 않더라도 처방전을 안 갖고 계실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처방전대로 지금 비료를 타셔가지고 딸기한테 공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전이 결국에 얘기하는 건 딸기에 요런 양분들이 중요하니까 요런 양분들을 얼만큼 넣어주자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 이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나온 얘기도 크게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방전만 잘 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처방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흔히들 지금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과일의 당도를 올리는 시기라던가 과일에 뭐 착색을 해야 되는 시기라던가 이제 개화가 70% 이상 진행돼서 생식생장으로 이제 아예 넘어갔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아예 질소질 비료를 안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작물 생리학적으로 맞는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질소가 보시면은 전 생육기에 걸쳐서 다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소의 양의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초기에는 질소가 100ppm 들어가야 된다면 후기에는 질소가 뭐 30ppm, 40ppm으로 낮게 들어가야 되는 건 원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소를 0ppm 주는 것이 절대로 딸기의 생육에 건전하게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한국인데요. 한국 생산량이랑 좀 세계 생산량이랑 비교해 보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한국 생산량이 지금 딸기가 3,000평 기준으로 한 30톤 나온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동이 200평 하실 테니까 내 동수에 내 딸기 출하량이랑 비교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어쨌건 평균적으로 한국은 3,000평에 30톤입니다. 근데 미국 보실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3,000평에 거의 60톤 가까이 나오고 있죠. 2배 차이가 나네요. 제가 유럽 연합 통계도 가지고 왔는데요. 유럽 연합에서 뭐 시설하우스일 테니까 시설하우스로 보시면은 3,000평에 똑같이 한 60톤 정도 생산된다고 유럽 연합 평균이 잡히네요. 한국이 뭐 딸기 품질도 좋으니까 뭐 대만에 수출도 한다고 하고 일본에 수출도 한다고 하고 하지만 생산량 자체는 절대로 지금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품종 차이가 일단 있겠죠.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키우는 뭐 금실이네, 서량이네, 뭐 장이네 그런 거를 미국이랑 유럽에서 키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미국이랑 유럽은 그리고 기온도 딸기에 더 적합한 기온일 수 있겠죠. 딸기가 아무리 동계에 생육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광합성 시작 온도는 17도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7도가 온난하게 유지가 되는 기후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품종 차이도 있었을 거고 기후 차이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설비 차이도 좀 있겠죠. 설비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배 차이가 난다. 근데 저는 다른 원인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게 이제 처방전 종류죠. 처방 종류 되게 많잖아요. 내가 무슨 처방전을 지금 운용하고 계시는지는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야마자키 처방이랑 그냥 네덜란드 처방만 비교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량 단위를 제가 써오긴 했는데 그냥 편하게 숫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자키에서는 딸기가 질산태 질소를 5 정도만 먹으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네덜란드 처방에서는 딸기가 10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전이 뭔지에 따라서 내가 타야 되는 비료의 양도 달라지는 거고 내 딸기가 먹는 양분의 양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양액재배의 기본 원리인 겁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은 이런 네덜란드 처방을 따라가는 그런 유형이 많겠죠. 근데 이제 한국 쪽은 아직까지도 야마자키 처방이라든가 일본 쪽의 처방 그리고 한국 대학교 쪽 처방을 따라가는 유형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네덜란드 처방으로 바꾸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걸 한번 주지시켜드리고 싶은 건데요. 딸기가 굉장히 지금 농법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평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료를 구매하는 가격, 6개월, 8개월 동안 비료를 구매하는 가격이랑 내가 영양제, 그러니까 특수 비료를 구매하는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의 농가분들께서 영양제를 구입하시는 가격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맞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물들은 기본적으로 뿌리를 통해서 물에 녹은 형태의 비료 성분을 흡수를 한 다음에 얘네를 뭐 물관으로 이동을 하건 합성을 해서 체관으로 이동을 하건 각 기관에 분화시켜가지고 잎도 자라게 하고 과일의 당도 축적시키고 과일의 크기도 커지게 하고 그게 그냥 기본 원리잖아요. 뭐 비료 성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칼슘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칼슘의 건물중을 분석을 했을 때 작물 평균적으로 잎을 통해서 1 정도의 칼슘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은 뿌리를 통해선 50 정도의 칼슘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 효율의 차이가 50배 차이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근권부로 양분을 제대로 제 시기에 정량 공급하는 게 훨씬 더 딸기에게 유리할 겁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당연히. 배지를 말리는 작업들이라던가 뿌리를 활착시킨 다음에 흡수되는 작업이라던가 그런 점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영양제 쪽으로 가시는 건데 저는 그거는 맞는 농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조건 네덜란드, 유럽식 처방을 따르세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방전을 지금 쓰고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 처방전의 타겟 농도도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아버님께서 야마자키 처방을 쓰고 계신다면은 대부분 이 타겟 농도를 기준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 타겟 농도를 기준으로 가는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일본 원시 처방으로 바꿔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실험을 계속 해보시자는 거죠.
그냥 처방 업체, 물 분석 업체 그냥 물 원수 분석하신 다음에 처방전 주세요가 아니라 이 처방전의 근거, 처방전은 어디서 따온 거예요? 뭐 그거 한번 여쭤보시고, 그런데 내가 올해는 조금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 일본 원시 처방이 아니라 야마자키식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이런 것도 한번 농가분들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온 자료예요. 실제로 양액의 처방전의 종류가 메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2배 차이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이 갭을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제어 쪽으로도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신품종 육성 쪽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비료 쪽에서 결국에 노력할 수 있는 게 이 처방전의 종류를 바꿔보는 거니까요. 딸기 처방전이 혹시 몇 종류인지 알고 계셔요? 1번 딸기 처방전의 종류 10개, 2번 20개, 3번 30개, 4번 40개, 5번 100개 이상.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100개 이상이겠죠. 네, 100개 이상이겠죠. 결국 이건 연구 논문의 결과니까요. 제가 연구 논문을 쓰면 박세진 처방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차세대가 연구 논문을 쓰면 차세대 처방이 생기는 거고요. 그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항상 고정적으로 그렇게 계속 같은 처방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물 분석을 해가지고 농가별로 그 원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지금 대표님이 질문하신 게 처방전을 작성하는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를 설명드리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참 이게 기가 막히시네요. 제가 또 바로 다음 장에 준비한 내용을 또 미리 질문을 해주셔서 결국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원수 분석을 한 다음에 처방전을 만드는데 그 처방전을 만드는데 쓰이는 그 비료 종류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비료 종류들은 어떻게 개인이 맞출 수 있냐라는 건데 그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원수 분석 업체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계산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인데 결국에 처방전이 발급되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물 분석 업체를 통해서 원수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방전이 만들어지고 그 처방전에 A통에는 질산칼슘 50kg, 질산칼륨 뭐 25kg, B통에 질산칼륨 뭐 35kg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매뉴얼이 타는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새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 원수 분석은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 물에 딸기가 먹을 수 있는 양분이 얼만큼 들어있냐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예컨대 야마자키 처방을 따라가요. 근데 대표님 물에 이 질산태질소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3당량 정도 들어있다라고 하겠습니다. 3당량 들어있으면 5가 타깃이잖아요. 그럼 5 빼기 3이니까 2만 보충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칼슘 여기 있죠? 칼슘은 하나도 없다고 할게요. 대표님 물에 칼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2를 다 보충해줘야 되네요. 그럼 질산태질소는 2를 보충했어야 되고 칼슘도 2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럼 질산태질소랑 칼륨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비료는 질산칼슘 비료잖아요. 질산칼슘의 질소는 뭐 15%, 칼슘 뭐 25%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질산칼슘을 몇 킬로그램 타면은 질산태질소가 1당량이 보충이 되고 칼슘이 2당량이 보충이 되는구나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표님께서는 뭐 하시면 되냐면 원수 분석은 어차피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원수 분석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내 처방은 뭐였습니까? 야마자키였습니까? 그러면 야마자키 말고 다른 처방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그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처방전의 레퍼런스가 뭐가 있습니까? 뭐 야마자키, 무슨 뭐 서울대식, 무슨 뭐 전북대식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이번엔 그럼 뭐 서울대식으로 바꿔서 해보시죠. 요런 것만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그냥 비료 타는 양은 바로바로 계산돼가지고 제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저도 양액 쪽으로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싶은데 실험을 세팅하기 어려운 게 그냥 토경비로 세팅할 때는 사과밭 있으면 반 갈라가지고 이쪽은 비료 뿌려보고 이쪽은 다른 거 뿌려보고 그렇게 실험하면 되잖아요. 양액은 설비 특성상 그냥 탱크 2개 놔두고 벤츄리 연결해가지고 모터 연결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물이 다 공급되잖아요. 하루에 뭐 4번에서 6번 딸기 모종당 한 30에서 50cc 정도 이렇게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띄게 차이를 보시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안하셔서 연간 단위로라도 한번 실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딸기 배양액 조성이고 이씨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나는 안 그러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딸기가 제가 교육을 많이 다녀보면은 담양 기술센터에서 말하는 것도 다르고 논산시 딸기 연구소에서 말하는 것도 다르고 뭐 산청 딸기 기술센터에서 산청 기술센터에서 말하는 것도 다르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실.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이따가 환경 제어하는 방법도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광량, 뭐 습도, 온도,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 제가 컨설턴트 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컨설턴트 분마다도 또 환경 제어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EC 조정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고, 이게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토마토랑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해라. 본엽의 개수는 뭐 25개로 해라. 절반의 간격은 뭐 15cm로 조절을 해라. 그래도 이게 16cm가 되면은 조조 가온을 하지 마라. 막 이런 내용들이 아예 그냥 책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딸기는 그렇게 매뉴얼화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662의 EC는 한 0.8에서 1.0 정도로 관리하는 게 매뉴얼인 것 같고요. 영양생장기 결국 정식부터 개확이죠. 한 1.2 정도로 관리를 하시는 것 같고, 생식생장기는 1.3에서 1.5로 계속 이렇게 높아지게 관리하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안 맞더라도 662에 제일 낮게 가시고, 영양생장기에 조금 높게 가시고, 과일 키울 때 더 높게 가시고, 이 패턴대로는 하시죠. 안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과일을 키울 때는 그 품종의 최대 EC로 공급을 하시는 거고, 좀 그리고 이제 엽을 키울 때는 그거보다 한 0.1 정도 낮게, 0.2 정도 낮게 관리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 662 같은 경우는 또 잎을 키울 때보다 0.1에서 0.2 정도 낮게 관리하시는 게 딸기 쪽에는 맞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이 EC가 662 0.8, 잎 키울 때 1, 뭐 과일 키울 때 1.2, 이 EC가 진짜 딸기한테 충분하게 공급이 되는 양분의 EC일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EC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 EC는 비료가 얼마나 많이 녹아있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산칼슘이 10kg 녹아있을 때 EC가 1이라고 하면 질산칼슘이 20kg 녹아있으면 당연히 EC는 2가 되겠죠. 왜냐면 더 많이 녹는 거니까. 같은 물에 더 많이 소금을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금 많이 타면 탈수록 소금의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얘도 농도를 말하는 개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농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 비료가 물에 녹으면은 정기적으로 음이온도 생기고 양이온도 생기는데, 그 이온들이 정기적인 특성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라는 거라서 이게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질산 칼슘을 1kg 녹였을 때랑, 뭐 인산 가리를 1kg 녹였을 때랑, 질산 가리를 1kg 녹였을 때 EC 값이 다 다르긴 하거든요. 네,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많이 녹이면 많이 녹을수록 EC 값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소 쓰시는 분은 없으시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요소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조금 뒤에 EC를 그냥 임의로 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딸기에게 해로운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요소는 아예 EC에도 검출도 안 되고요. 검출 안 되는 걸 떠나서 그 EC가 측정되는 걸 방해하는 인자거든요. 질산칼슘 10kg 타고 요소 10kg 탔을 때 EC가 예를 들어 1이잖아요? 그럼 질산칼슘 10kg 타고 요소를 100kg 타면 EC가 1이 안 잡히고 0.5가 잡히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이 녹였잖아요. 훨씬 더 많이 녹였는데 EC는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EC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이 빨아먹겠죠, 벤추리가. 그리고 딸기 쪽이 훨씬 더 많이 공급하겠죠. 뭐 그런 상황에서 공급되는 건 결국에 질산칼슘이랑 요소, 즉 질소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뭐 화합분화되는 시기라거나 이제 생식생장기라던가 당도를 올리는 시기에 이렇게 공급돼 버리면 딸기 농사 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인자라는 겁니다. 양액 재배하실 땐.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딸기는 최적의 생산 비율을 가지는 EC가 1.3이래요. 품종 다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근데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3.0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배농가분들 보시면은 딸기 키우시면서 EC 1.5까지 가시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뭐 3.0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뭐 EC 5까지 가시는 분들은 드물긴 하지만 뭐 4.5, 4 같은 경우는 막 많이 가십니다. 단순하게 우리 생각하자고요. 딸기 EC 1이라고 하고 파프리카 EC 3이라고 할게요. 3배 차이거든요. 어차피 같은 생물이잖아요. 같은 식물이고. 근데 왜 이렇게 딸기는 EC를 낮게 관리하냐라는 겁니다. EC가 낮다라는 얘기는 비료의 물의 농도가 낮다라는 얘기고, 비료물의 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딸기한테 지금 충분한 비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파프리카한테는 양분이 3배나 더 많이 공급되고 있고, 딸기는 파프리카보다 30%밖에 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딸기의 생육에 맞는 거냐라는 거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바이오매스가 결국에 체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무게 달았을 때
제가 지금 한 뭐 80kg라고 하면은 80kg 중에 내 팔의 무게는 뭐 5kg이고 이거를 이제 퍼센트로 나눈 건데요. 딸기 부분 보시면은 뭐 잎이 딸기가 100kg이라고 했을 때 24kg을 차지한다. 뭐 괜찮네요. 그죠? 괜찮은 숫자인 것 같고 과일이 61kg를 차지한대요. 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참 인간들이 개량을 많이 했길래 얼마나 딸기를 많이 따먹고 싶어가지고 품종 전환을 열심히 하고 육종을 얼마나 했길래 전체 무게 중에 61%가 과일 무게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작물들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겉장에 딸기가 유명하지만 또 사과도 유명하시잖아요. 사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 뭐 성목 같은 거 파보시면 뿔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나뭇가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잎도 얼마나 무성하고요. 거기 과일 달린 거 생각해보면 절대로 사과는 60% 과일이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딸기는 얼마나 개량을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과일의 무게가 60%입니다. 참 정말 인간들 대단해요. 근데 저는 문제를 하나 발견한 게 이 뿌리 부분인데요. 뿌리 무게가 4%입니다. 100kg 딸기를 재배하면은 과일이 60kg인데 그 과일에 양분이랑 수분을 공급하는 뿌리가 고작 4%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냥 노지 과수들 생각을 해보시면 칡지 막 뻗어 있잖아요. 칡지 뻗어 있으면 대부분 TR율이 1:1일 테니까 그러니까 위의 비율이랑 아래 비율은 전반적으로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까 칡지가 뻗어 있는 만큼 뿌리도 뻗어 있을 겁니다. 줄기보다 더 굵게 뻗어 있을 겁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 거 더 잘하실 거예요. 딸기 뭐 럼너 발생하면 거의 뭐 기어다니잖아요. 줄기잖아요, 줄기. 줄기만 이렇게 기어다니게 뻗는데 뿌리 그렇게까지 기어다니게 뻗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지금 딸기 정식은 하셨을 거고 단수는 제가 며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수 처리 제대로 안 되시면은 결국 딸기 지금 발근 제대로 안 됐잖아요. 들면 들리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딸기의 뿌리 발달이 정말 다른 작물에 비해서 약하고 형편없다. 인간들이 그렇게 개량을 해놨다라는 거죠. 뿌리가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씨로 돌아가면 결국 정리할 수 있는데요. 딸기 같은 경우는 금 발달이 매우 불량하다라는 거죠. 전체 무게의 고작 4%. 금발달이 불량하니까 양분을 많이 줘도 제대로 못 빨아먹어요. 그리고 양분을 많이 주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고농도 배양액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농도로 배양액을 공급을 하면은 농도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딸기들이 막 황화 현상도 나타나고 잎 뭐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토양 같은 경우는 에틸렌 가스도 못 내뿜어가지고 잎들 탈리되고 황화되고 그런 현상들이 너무 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약하게 우리가 개량해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동계생육하잖아요. 뭐 아무리 열심히 가온을 하시고 조조 가온을 하시고 광합성 저온을 맞추신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또 이제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 상황에서 가온 같은 거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쉽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아무리 하우스 내부에 뭐 3중이라고 하더라도 동계는 동계예요. 그죠? 동계는 동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기도 잘 못 시키죠. 온도 따뜻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환기를 잘 못 시키면 상대적으로 온도도 안 높은 상태에서 습도만 계속 높아지게 되죠. 그럼 이제 증산작용이라는 게 안 일어납니다. 딸기가 물을 빨아먹으면서 비료를 같이 빨아먹는 증산작용이라는 게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딸기가 참 불쌍한 친구인 게 먹는 것도 풍족하게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먹는 것도 부족하게라도 줬는데 그 부족한 것도 지금 잘 못 빨아먹는 환경 속에서 생육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도 나오고 칼슘 결핍도 나오고 미량요소 결핍도 심각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딸기의 이씨가 1이라고 했을 때 이 1이 너무 낮은 거 아닐까요? 라고 제가 질문 드렸던 건데 실제 자료를 같이 리뷰해보니까 낮은 게 아니네요. 그거보다 높게 줄 수가 없대요. 그거보다 높게 줄 수가 없고 동계생육을 하니까 결핍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양제들을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영양제 많이 쓰면서 고설 재배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런지는 더 뒤에 나올 텐데 어쨌건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딸기는 영양제는 무조건 써야 된다. 근데 많이 쓰는 건 안 좋다. 좀 약간 아이러니긴 한데 그 왜 그런지 또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에 영양제를 쓰는 이유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고
뒤에 좀 제가 자세하게 실어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처방전 하나 받으시고 영양생장기 처방 하나 받으시고 그거에 EC 한 0.2 높여서 생식생장 처방으로 대체하시고 그거에 EC 뭐 0.2 정도 낮추셔가지고 육묘기 처방으로 대체하시고 이 방법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 설명드리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일단 육묘 얘기 먼저 할게요. 이게 딸기의 양분 요구도인데요. 비슷하죠? 통계적으로 뭐 55톤, 3,000평에 55톤 한 사람도 있고 뭐 35톤 한 사람도 있고 30톤 한 사람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딸기가 3,000평에 40톤 정도 연구 논문들이 40톤 정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질소는 140kg 들어갔고 인산은 32kg 들어갔고 칼륨은 180kg 들어갔고 뭐 당연한 얘기예요. 과체류니까 당연히 칼륨이 질소보다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뭐 칼슘은 인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2배 넘게 들어갔네요. 거의 70kg 가깝게.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0kg 들어갔고 비율로 따지자면 질소 1비율로 볼 때 인산이 한 0.4 정도, 칼륨이 한 1.5 정도, 질소 1이라고 따졌을 때 칼슘이 한 0.2 정도, 마그네슘도 한 0.2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게 딸기 생육에 적합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전체 생육기라는 거잖아요. 딸기는 분명히 생육기 구분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육묘기도 구분해야 되고 영양생장기도 구분해야 되고 생식생장기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요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 품종이 달라요. 얘는 아이디어라는 품종이고 얘는 뭐 영어네요. 또 마몰라다 외국 자료니까 당연히 영어겠죠. 마몰라다랑 아이디어라는 품종 가지고 실험을 한 거고요. 여기 네모 박스에 쳐놓은 게 아이디아의 육묘기고요. 얘는 이제 마몰라다의 육묘기입니다. 하기 전에 영양생장 처방전이랑 생식생장 처방전은 구분해서 다 받고 계신 거죠? 혹시 그럼 육묘기 처방은 따로 안 받으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네요?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받아야 되냐면 이미 받으시는 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대부분 농가들 육묘기 처방 받으신 농가분들 확인해 보면은 그 비율적으로 좀 맞진 않더라고요. 이게 거의 최신 자료에 가까워가지고 그 처방 업체들이 육묘 처방까지는 그렇게 반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미 육묘 처방을 받고 계신 분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질소고요. 초록색, 연두색 얘가 인산이고요. 얘가 이제 칼륨이고 칼슘이고 마그네슘입니다.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아래도 마찬가지겠죠. 그걸로 비교해 볼게요. 자, 질소가 이만큼 들어갈 때 인산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뭐 여긴 질소가 이만큼 들어갈 때 인산이 좀 많이 낮게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질소만큼 인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칼륨은 어떤가 보니까 인산보다도 지금 훨씬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슘이랑 마그네슘을 보실래요? 칼슘이랑 마그네슘 보시면 질소보다 칼슘이랑 마그네슘을 더 넣어줘야 됩니다. 더 먹고 있습니다.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거의 질소만큼 먹고 있고요.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질소보다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거랑 비교해 보실래요? 딸기 전체 생육기에서 질소보다 칼륨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육묘기에는 칼륨보다 질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고요. 인산도 거의 그거에 준하게 들어갔고요. 칼슘이랑 마그네슘은 질소보다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완전 틀린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틀린 내용이 아니라 전체 생육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랑 똑같이 치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릴 때 먹어야 되는 양분이랑 성인이 돼서 먹어야 되는 양분이랑 노년돼서 먹어야 되는 양분의 양이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정말 충격적인 건 이 칼슘이랑 마그네슘의 존재에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초기니까 인산이 뭐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초기니까 질소가 칼륨보다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초기에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이만큼이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로 봤을 때 사실 그거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농가분께서 실제로 적용하셨던 육묘기 처방이에요. 담양에서 제가 실험을 했었어요. 이게 농가분께서 실제로 육묘 처방이라고 받으셔가지고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EC 0.8에서 1.0 정도로 조정을 하셨고 A통에 질산칼슘 뭐 59kg, 질산가리 안 넣으셨고 뭐 B통 이렇게 넣으셔서 비율을 보시면은 비율이 말도 안 됩니다. 질소 한 20 정도 들어갔을 때 인산 10 정도 들어갔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인산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질소가 근데 20 들어갔을 때 칼륨이 30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 틀린 얘기죠. 얘랑 비교해보면은. 더 틀린 얘기는 질소가 20 들어갈 때 칼슘 22, 뭐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하겠는데 마그네슘이 지금 4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질소만큼 들어가거나 질소의 반 들어가거나 질소만큼 들어가거나 질소보다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질소 20 넣어줄 때 마그네슘 지금 4밖에 안 넣고 있었어요.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방전을 바꿨어요. 그냥 처방전 야라 제품이 엄청 좋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냥 타겟 농도를 바꾼 겁니다. 질소 20 들어갈 때 칼륨 30 들어가게 하지 말고 칼륨은 10만 들어가게 하고, 질소 20 들어갈 때 마그네슘 4 들어가게 하지 말고 마그네슘 다 10 들어가고 15 들어가게 바꿉시다 하면서 바꾼 거예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딱 봐도 왼쪽이 훨씬 더 좋아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야라 제품이 좋아서 왼쪽이 좋아진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처방전의 타겟 농도를 바꿔서 좋아진 겁니다. 아까 지금 어머님께서 육묘기 처방 안 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받으시는 육묘기 처방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타겟 농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봤었던 대부분의 농가분들께서는 이 타겟 농도를 제대로 못 따라가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타겟 농도만 맞춰주니까 이런 차이가 보였다는 거죠. 숫자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 바꾼 거, 이게 원래 하셨던 거예요. 막 숫자들이 복잡하니까 그냥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식물 전체 초장이 50% 가까이 좋아졌고요. 입수는 한 3% 좋아졌고요. 입의 크기 같은 경우는 6% 정도 커졌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크라운의 두께. 정식하는 시기에 크라운 두께 10mm 이상 나오면 그냥 그 해 딸기 농사는 잘 되는 거잖아요. 이 크라운의 두께 보시면 크라운의 두께는 거의 50%, 죄송합니다.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양액 처방만 바꿨는데. 그리고 중요한 이제 뿌리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뿌리 전체의 길이가 200%, 그러니까 3배 정도 더 길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딸기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어차피 딸기는 육묘기 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식하고 난 다음에 근이 중요한 거고, 주근이랑, 그러니까 1차 근이랑 2차 근, 3차 근이 있을 때 1차 근은 양수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딸기 전체를 견인만 해주는 역할이고, 실제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건 새로 나오는 근이 2차 근, 3차 근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뿌리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 전체의 부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는 얘기죠. 이거는 생리학적으로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럼 의미는 없냐? 저는 의미는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옆에 거 보면 제가 뿌리 무게도 쟀어요. 그냥 뿌리의 부피를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뿌리의 무게도 쟀는데 뿌리 무게도 8%, 거의 10% 가까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야라가 제품이 좋아서 좋아진 거 아닙니다. 그냥 처방전의 타겟 농도를 바꿔서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만들어 왔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제가 봤을 때 한 50분 정도 40분 넘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분들의 원수 분석 자료를 다 받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원수가 비슷하시겠지, 그렇게 큰 문제 없겠지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어차피 육묘기 처방, 지금까지 육묘기 처방 자체를 도입을 안 하셨거나 제대로 된 타겟 농도를 못 맞추셨으니까 요렇게라도 바꾸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예 그냥 처방전을 짜왔습니다. A통, B통 짜왔고요. 육묘기 기준으로 이렇게 짜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육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뭐를 몇 킬로그램 넣어야 되고 뭐를 몇 킬로그램 넣어야 되고 그건 따로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건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딸기는 참 개량이 어렵게 됐다. 어렵게 돼가지고 이씨를 낮게 가실 수밖에 없다. 이씨 낮게 가시면서 영양제도 꾸준하게 사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처방전 꼭 확인해 보시라. 그리고 특히나 처방전 중에 육묘기 처방전 꼭 한번 도입해 보시라. 그 육묘기 같은 경우는 질소, 인산, 칼륨도 중요하지만 칼슘, 마그네슘도 빵빵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설명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는 질소 역할, 인의 역할, 칼륨의 역할, 그리고 칼슘의 역할 정도 얘기하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교육자로 준비한 거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